시행사의 건축 분양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수의 문제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탁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승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집합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합건물은 수분양자들 것이죠. 수분양자들이 곧 구분소유자들인데 그들 소유인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미분양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구분소유자 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단 구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서는 분양자가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양자가 곧 건축 시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조항의 명칭 자체가 분양자의 관리 의무입니다. 관리단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시행사가 수행하는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는 권리가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 마치 관리 권한처럼 남용되고 있는데요.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첫 번째,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을 관리하려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해야만 합니다.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없이는 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갈수록 집합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인데 단순히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정도를 넘어서 전문 업체에 관리를 맡겨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 실제로는 관리 권한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행사는 건축 분양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라서 건물 관리에서 얻는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양 사업이 끝난 뒤로도 시행사의 건축 분양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하자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공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AS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AS 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시행사가 미리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별로 보증금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도록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무런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금액만큼 누군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십억 원 내외가 되죠. 단순히 관리 권한을 통해 얻는 수익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입니다. 누가 하자보수를 청구할까요? 당연히 입주민들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접수된 하자를 일부 보수해주긴 하지만 입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하자보수 공사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면 선뜻 해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사의 하자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결국 법적으로 하자보수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입주민 개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하자소송을 하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대한 하자소송의 주체는 결국 입주민들 전체, 즉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행사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구성이 지연되면 그만큼 하자소송을 제기할 주체마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만약 2년, 3년, 심지어 5년 넘게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소멸되고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시행사가 왜 관리단을 구성하려는 구분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사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또 다른 제3자가 개입되게 마련입니다. 바로 위탁관리업체죠. 시행사, 즉 분양자는 집합건물 준공 이후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서 정한 분양자의 관리 의무로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모로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사, 즉 분양사는 준공 이후 관리업체에게 관리 업무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탁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의 입장을 떠나서도 위탁관리업체 스스로도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구성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애초에 시행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권한은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만 인정되는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이 구성되면 시행사는 법적으로 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당연히 그로부터 이양받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권도 상실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를 통해 들어온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매우 적극적이고 교묘한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주인임에도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더 이상 분양자, 시행사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분양자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또다시 입주민들은 최초의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민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분들, 입주민분들의 견고한 규합과 강한 추진력만 있다면 법무법인 피치로의 충실한 법률 담론을 통해 적법한 관리단 집회와 결의를 이끌어서 관리단을 구성해내는 것으로 당면한 시행사 위탁관리업체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구분 소유자들, 입주민들의 규합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피치로와 전략을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 관리단 승소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법인 피치로의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